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 변호사는 핑크색 넥타이를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넥타이를 고르다가 네. 그냥 좀 하고 싶었어요. 과연 내한테 핑크색이 있을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넥타이 이제 이걸 할 건데 과연 이 핑크색 넥타이를 많이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한번 갖고 근데 와봤습니다. 그냥 핑크가 아니라 반짝이 핑크인데, 그죠? 네, 그만큼 잘 없어요 핑크색이. 반짝반짝. 저건 60년대 매던 넥타이. 트로트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잘 없습니다 핑크색이. 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반짝이 핑크였어요. 네. 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어제 2월 19일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결정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2명이 늘어서 53번 확진자까지 나왔고요. 추가 확진자 22명 중에서 20명이 대구시와 경북, 영천, 청도에 거주하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14명이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여한 교인들이고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 대구는 비상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제 방역이라든지 치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또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이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거 아니냐, 참 여러 가지로 짚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은데 이거는 그 잠시 후 2부에서 차례로 3명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볼 계획이니까. 일단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전달한 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네. 2부에서 좀 볼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총선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광진 을의 고민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네. 경기 용인 정에는 이탄희 전 판사, 김포 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공천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인천 남동갑에 우선 추천을 하고요. 네. 서울 지역의 정양석, 김선동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미추홀 갑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홍일표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그런 한편으로 이제 어제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구 공천 면접을 당일 돌연 연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TK 물갈이를 위한 자진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체적인 관측이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공천에 대해서 조금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해운 의원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가면 갈수록 김용호 위원장이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일설에는 뭐 이해운 의원이 컷오프 된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이제 하태경, 지상욱 의원이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공천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이 공천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통합이 되면서 공천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유승민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천 지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네. 그런데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밑에서 결국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분석이 됐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해운 의원이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쉬운 컷오프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 그래 되면 된다 그러면 예. 이게 통합을 하긴 했는데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작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 통합의 효과. 예, 통합 효과가 되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근데 또 지금 예전 자유한국당 측 입장에서는 그 서초 지역을 쉽게 또 이혼 또 의원한테 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최고의 관심사는 광진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속 그 빅매치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빅매치 이제 그 지역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빅매치인가 원래 동작을 얘기도 했었거든요.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네. 근데 아마 당에서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동작을 보다 광진을의 좀 당선 확률도 좀 더 크다고 좀 받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어떤 근거로? 저는 그 제 개인적 생각인데 네. 그 지지도라든지 또 그 안에 민심 같은 것들을 뭐 아마 돌려봤을 것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대표가 뭐 만만치는 않거든요. 상대로 네. 뭐 오세훈 전 시장이 뭐 만만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광진 지역은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랫동안 또 했기 때문에 조금 민심 측면에서는 더 좀 낫다고 아마 판단해서 그 고민정 전 대변인을 꼭 그 여의도에 보내고 싶은
그 당의 마음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당 조직 기반이 네. 그러니까 광진을이 동작을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 맞죠. 예.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 둘 다 큰 곳이긴 한데 예. 또 아주 주목받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되는 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선거를 좀 겪어보면 유권자들이 같은 값이면 여성 후보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걸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여성 대 여성 대결보다는 남성과 대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어허. 판단을 했을 수 있겠고. 남성 여성이기도 하고 구정친 신정친 뭐 이런 네. 구도도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구정치 대 신정치 구도인데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서울시장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 관계자가 정권 중반 선거에 나오는 것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방이 거물급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덜하고 고민정 전 대변인도 선거 전략상 청와대 출신이다 이것보다는 정치 신인이다 젊다 이걸 강조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으로서 서울시장을 안 해본 나경원 의원보다는 오세훈 전 시장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지금 거라고 김수민 봅니다. 평론가의 그 말씀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장으로서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세훈 뭐 예비 후보에 당연히 정권 심판으로 들고 나올 텐데 그러면 뭐 고민정 전 대변인이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당신도 그렇죠. 평가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과거의 전력이 있는 거 아니냐. 구정치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그러니까 여지가 생긴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점이 또 종로에서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패배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네. 예, 그런 관측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큰 자리를 맡아본 사람이 고민정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 더 적합하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성 대 남성이라고 하는 구도 말고 지금 두 번째 구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하더라도 뭐 일정하게는 그게 가능한 게 네네. 제1야당의 맞아요. 원내대표로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끌어왔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고민정 전 대변인 입장에서 공격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그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이어야만 된다라는 등식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어찌 보면 그런 그래서 점에서는 저는 꼭 붙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동작을 그 민주당 후보가 네.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제일 먼저 그 돼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 같이 돼버려서 나머지 좀 중요한 지역구들은 벌써 좀 전략 공천으로 지역이 정해지는 양상인데 근데 저는 그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당의 조직 기반의 차이 요것도 하나가 있고 지역구의 특성도 일정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 동작을 지역 같은 경우는 광진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이슈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특히 부동산.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런 점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나경원 의원의 맞상대로 해서 경제 쪽으로 특화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인물을 공천할 가능성. 김동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왜 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역구적 특성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건 동작을 공천이 이루어져 봐야 알수 다음에 있는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뭐냐 경선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 빅매치가 성사가 된 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이고 이 그 광진을에서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인접 지역구에 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두 개 축 같아요. 종로, 광진. 네. 이게 서울을 이끌어가는 좀 축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그렇- 강북 지역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 그러니까 이어서 광진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은 분명히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대진표가 나왔기 때문에 좀만 먼저 또 금방 또 그러니까 여론조사 돌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돌. 금방 요새 좀 싸더라고요. 바로 돌리던데요. 예. 조사 비용이 싼가요? 제가 알기로 지난 총선 때보다는 많이 아. 줄었더라고요 돈이. 아 그래요? 예. 예. 결과가 다음 주 초쯤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이제 아직도 60일 가깝게 남았잖아요. 네. 엄청 긴 시간이에요. 60일 동안요 이슈 큰 거 10개 이상은 나옵니다.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초반 판세. 완전 극초반 판세.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그건 좀 판세나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그러니까 유사 콜택시 논란을 받아서 기소됐었던 타다 관계자들에게 어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 그리고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네. 이 법에서는 현재 면허를 받은 쪽만 여객 운송 사업자로 보고 있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이제 빌린 사람들에게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타다의 경우는 이제 이용자가 호출을 하면 소카가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네. 이제 운전기사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계약을 통해서 또 기사를 알선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 소카와 타다 사용자 사이의 렌트 계약 그리고 소카와 운전기사 용역업체 간의 계약을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자회사인 VCNC의 타다 앱 그리고 소카 사이의 중개 계약도 같이 인정을 한 거고요. 예, 불법을 여객 운송을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알선하는 조건이 이 법에 있는데 11 내지 15인승 승합차 사용이라는 것도 이 법에 맞게 타다가 운용을 했다라고 판결을 한 셈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아주 그윽한 눈길로 박지훈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왜 시선을 안 맞추세요? 예, 뭐 네? 왜 제가 이렇게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어제죠. 약간 바로 예상을 해달라고 해서 네. 저는 좀 유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톤이 지금 옥타브가 한 옥타브 예. 내려갔어요. 네.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무죄의 가능성도 좀 이걸 인용해 보거나 네. 좀 전향적이라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또 했고요. 양다리 전망을 또 하셨어요. 마지막에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부터 이런 얘기까지만 딱 했는데. 그러니까 반은 맞추신 거야. 근데 저는 근데 지금도 네. 되게 저는 좀 이례적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지금도 변호사시니까. 왜냐하면 법률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피하기 위해서 음. 편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할 때마다 그걸 계약을 체결하는 양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것을 편법 수단으로 봐버리면 운수법 위반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네. 아마 편법 수단이 아닌 그게 합법적으로 아주 잘 치른 계약으로 아마 판단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판부에서는요. 지금 이 법률의 부칙인 거에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네.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 11인승 이상은 11인승에서 가능하다. 15인승 예. 사이에는 승합차. 뭐 기사를 딸린 네. 이걸 제공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어떤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원래도 그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11인승 타다가 왜 그 승용차를 하고 승합차를 한 거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뭐 공무원한테 자문도 얻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저희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좀 법조인들은 그래도 법으로 따져보면 법률만 그걸 놓고 피하기 보면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영업용 콜택시 가깝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뭐 잘 판단했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러면 지금 법리적 판단 말고 다른 요인이 고려됐을 가능성을 저는- 제기한 것 같은데 박준순 네. 평론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박상구 판사라는 이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가 알고 계셨다면 무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왜요? 판사가 IT IT 연구 전문. 모임을 하는 사법정보화 연구회 간사 출신이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IT 전문 판사. 이 방송 네. 끝나고 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참 후회를 많이 네. 했어요. 모빌리티 관련 학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오호.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네. 이 잘하면 무죄 판결 나겠다라고도 얘기를 판사 했고.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판결 내용에도 보면 저는 조금 의문이 이제 뭐 판결 자체는 이렇게 내릴 수는 있는데 판결 논리에 굳이 이런 것도 필요할까 싶은 것이 예.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비싸고 혼자여도 그것을 호출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다라는 네. 것이 판결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되겠지만 네. 굳이 이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까지 될까?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쨌든 이 판사의 타다라든지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법률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여지는 네. 많다. 네. 고로 그냥-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무죄다. 이렇게 갔던 거 아닐까요? 근데 살짝 상충되는 것은 이 판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데서는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하면서 네. 그 유추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법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법도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 이거는 좀 적극적 해석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논리는 이제 뭐 법정 바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무죄 판결에 굳이 필요한
적절한 논리였을까? 예. 이런 의문은 저는 좀 저는 들더라고요. 오히려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거 항소하느냐가 더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예, 관심사죠. 지금 판결은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원래 유죄가 났더라도 아마 소카 측은 항소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저는 더 주목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부분이 정말 아닌가. 항소를 할 거냐도 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던진 네. 숙제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그 당면한 어떤 네. 그 숙제였다면 좀 장기 숙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새로운 현상이 나온 건데 자 이러면 이 현상에 맞게 법률 체계를 다시 손봐야 그렇죠.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예. 거냐 네.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 또 아니겠습니까? 개정안 박홍근 의원 등등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가 돼 그렇죠. 있는 이 거죠. 상황에서 검찰이 이거를 끝까지 유죄를 받기 위해서 항소, 상고 이거까지 생각을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듣고 본다면 검찰의 이제 그 대응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고 이제 네.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맞습니다. 예. 근데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선거잖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회는 뭐- 부담스럽겠죠. 국회가 이제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움직일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참 네. 또 여기서 막히네 또.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